예, 반갑습니다. 이거다 피싱TV입니다. 낚시 안전사고는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낚시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낚시 안전사고, 지난 시간에는 화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요, 오늘은 여러 가지 유형의 낚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살 때부터 조그업체 영업직을 시작으로 낚시밥을 먹었는데요.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 유형의 낚시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낚시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는요, 앞서 얘기했듯이 화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질식사고와 물에 빠질 수 있는 익사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과 해충에 의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 사고도 낚시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고들은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니까 정말 조심하시라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요, 이 질식 사고를 당하면은 이 사고가 정말 위험한 사고다, 누군가에게 알려줄 기회도 없이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결핍으로,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이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유수에서도 간혹 접하죠. 유수에서도 뭐 차량에 문을 닫고 자다가 뭐 산소 부족으로 뭐 돌아가셨다. 그리고 밀폐된 텐트 안에서 역시 산소 부족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뭐 사망 사고 소식이 유수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낚시도 역시 이런 산소 결핍 사고에, 질식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데요. 차량에서 질식사 할 수도 있고요. 텐트에서도 질식사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원인은 산소가 부족해서,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중독이 되어서인데요. 자, 우리가 난방을 하기 전에 뭐 가스를 하든 보일러를 켜든 차에 히터를 켜든지 간에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게 산소 공급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차를 시동을 켤 때도요, 문을 한 요 정도는 열어놓고 주무셔야 되고요. 낚시 텐트나 일반 텐트에서 주무실 때도요, 난로나 보일러를 켰다면은 무조건 산소 공급 통로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낚시 업체 영업할 때 정말 양팔에 깁스를 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낚시점 사장님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된 줄 아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텐트를 완전 밀폐시키고 잠을 잤는데 옷에 이제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뜨거운 것을 아는데 뜨거 거리는데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일산화탄소나 뭐 산소 결핍으로 어느 정도 중독이 된 상태겠죠. 뜨거운 것을 느끼고 이걸 그대로 시간을 두면 큰일 나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움직여서 운 좋게 떼구르르 굴러서 물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화상으로 엄청난 긴 치료를 받으셨겠지만요, 목숨을 구했다는 그 자체로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텐트나 차 안에서 잠을 잘 때 산소 통로를 확보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요, 일단 춥죠.
추우니까 일단 다 막아보고요. 이게 좀 따뜻해지면은 이제 통로를 열어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노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걸 갖다가 열고 주무시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요. 아, 이걸 갖다가 열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이제 잠이 들면은요,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한기가 들더라도요, 어느 정도 산소 통로를 확보해 두고 휴식을 취하시든지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따뜻해지고 문을 열어야지 하다가 그냥 자버리면은 정말 이 세상과 영원히 이제 결별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고 반드시 산소 통로를 확보하고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익사사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낚시는 물에서 이루어지는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물에 빠질 수 있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깊은 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배가 전복이 되어서 아니면 배에서 미끄러져서 깊은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뭐 수영을 하면은 생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지만요.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뭐 생존 수영만큼은 최소한 숨을 쉬고 최소한 호흡을 할 수 있는 생존 수영만큼은 안전을 위해서 터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서 생존 수영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생존 수영 방법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요, 우리가 가라앉으려 그러면은요, 몸은 물에 뜨고요, 또 몸을 물에 띄우려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몸을 뜰라고 팔로 이렇게 후적후적 거리면은 물만 먹고 이제 몸이 계속 가라앉고요. 우리가 가라앉는다고 이제 몸을 이제 무릎과 허리를 이렇게 굽혀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몸이 뜹니다. 이렇게 몸이 뜰 때 이제 고개를 한번 내밀어서 호흡을 하고 다시 몸을 띄우고 호흡을 하고 이걸 갖다가 계속 이어지면은 생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수영장에 가셔가지고 뭐 연습해 두시면은 정말 이제 불의의 사고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깨끗한 물에 가보면은 수영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지는데요. 저도 뭐 그러한 욕구가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참았는 이유 중에서요, 뭐 가장 큰 이유가 이 낚시터에서 수영하는 거리는 상당히 깁니다. 일단 수영장에서는 뭐 보통 25m, 길어봤자 50m 밖에 되지 않는데 낚시터에서는 오히려 그 거리보다 훨씬 더 길 수가 있습니다. 뭐 거리가 길어도 뭐 천천히 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요, 정말 조심하고 위험해야 될 것이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물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가 올라오면은 상당히 이제 대량 난감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예 낚시터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되도록 낚시터에서는 낚시만 하지 물이 깨끗하다고 물에 뛰어드는 행위는 상당한 위험한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초 작업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에 뻘이 거의 없습니다. 뻘이 한 발목벌밖에 되지 않는 잘 아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초 작업을 했는데요. 잘 모르는 포인트에서는 이게 수심이 바닥 굴곡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절대 이제 물에 들어가서는 작업을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특히 혼자 출조하실 때 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의 요청이 간절한데요. 그 도움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불운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뻘이 한 발만 뻘을 밟아보면요, 발목까지 이제 오는 뻘은 저희가 이제 힘을 쓸 수가 있지만은요, 무릎 이상 이제 뻘이 잠겨버리면 거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발만 이제 뻘에 잠기면은 다른 발을 지지대로 해서 이제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양발 다 무릎 깊이까지 잠겨버리면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이제 양발 다 이제 무릎 이상 뻘에 잠기신 분이 계셨는데, 주위의 도움으로 주위 사람이 이제 수초 제거기만 이래 그 사람한테 이제 연결해 주는데, 그 수초 제거기로 균형을 잡아서 그 뻘구덩이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정말 지푸라기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혼자 출조하실 때는 정말 되도록 삼가하셔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수심이 얕고 뻘이 깊지 않는 지역에서도 작업을 할 때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해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식물이나 해충에 대한 사고입니다. 예전에 동물원에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야생에 이러한 동물이 나타나거나요. 그리고 이러한 동물이 나타난다면 정말 낚시 가기가 겁나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낚시터에서는 인간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야생동물은 현재 멧돼지와 들개 정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멧돼지와 들개를 제가 등 뒤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맞이한 적이 있는데요. 서로 이제 눈을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야생동물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보다 야생동물들이 나를 더 무서워한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생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가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뱀이나 멧돼지 이러한 야생동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요, 그 야생동물이 더 자주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보다는 내가 생태계적으로 더 위에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겁이 나서 나에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눈으로 마주치기 전에 멀리서 훑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을철이 되면은 멧돼지가 꿀꿀 킁킁거리면서 단체로 이렇게 내려오는 소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리를 지르면서 멧돼지를 멀리서 훑어내야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있는 곳으로 계속 접근을 하니까요. 멀리서 훑어내거나 아니면은 새 막대기 소리를 내거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마라는 경고를 하면은 멧돼지도 이제 쉽사리 안쪽으로 접근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있을 때, 특히 멧돼지인 경우에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멀리서 이제 훑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뱀을 만났을 때, 뱀은 여러 차례 봤는데요. 저와 딱 눈이 마주친 경우가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예천에 아래 위에 저수지 갔을 때 이게 거름 더미가 2더미 있었는데요. 좀 비교적 장거리 운전을 하려고 볼일보러를 가야 되는데, 그 거름더미 중에서 이 거름더미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쪽 거름더미에서 뱀이 이제 꽈리를 틀면서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거름더미에서 소변을 보지 않고 이 첫 번째 이 거름더미에서 소변을 봤다면, 그리고 그 뱀이 나의 급소를 물었다면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뱀 역시도요,
가만히 있는데 뱀이 다가와서 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뱀도 놀라고 사람도 놀라서 이래 무는 경우가 덜어 발생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제 도망을 가니까요. 뱀을 봤다고 해서 너무 놀라거나 너무 흥분하거나 하면은 뱀의 그 반사신경만 이제 올라가고요. 특히 독이 있는 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초래되니까 뱀을 대할 때도 좀 침착하고 여유 있게 이래 대하시면은 뱀 물림 사고도 뭐 예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뱀이 공격할 때 거의 발목 위주, 사람의 발목 정도를 이제 공격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풀속 같은 경우를 이동할 때는 일반 운동화보다 장화를 신고 뭐 이동하시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말벌이 내 머리 위로 빙윙 이렇게 돌아다니면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참 말벌의 소인 전우들이 고생하는 걸 좀 들어 지켜봐서요. 말벌이 상당히 무서운 곤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벌이 있으면 아예 근처에도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벌이 뭐 한 마리 오래 있으면 가다가 이제 가는 경우가 많지만은요, 이게 마리수로 있으면 근처에 말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초에 그러한 포인트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에프킬라 정도는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제 주위에 이제 한번 뿌려주시면은 여러 가지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충용품들을 구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이 새파리가 이 눈 쪽에 한번 물린 적이 있는데요. 진짜 눈탱이가 밤탱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약국 가서 뭐 이건 약도 바르는 약도 필요 없고 약만 한 3일치 먹으면은 이게 붓기가 가라앉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뭐서 물려가지고 눈이 부으면은요, 병원에 가시면은 한 3일 정도 처방을 해주는데, 뭐 하루 반나절 정도 먹으니까 붓기가 확연히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그 기운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제 풀독과, 그리고 뭐 풀독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낚시하실 때 반바지를 입고 낚시하는 것은 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도 비추천합니다. 낚시터에서는 무조건 긴 바지를 입고요. 그리고 양발을 바지에 더 사가지고 바지와 발 사이에 이제 찐득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긴 바지를 입으셔야지 불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좀 무서운 전염병이라 그러죠. 말라리아와 유행성 출혈열. 제가 군 시절 당시에 이러한 말라리아 유행성 출혈열이 상당히 유행돼서 야외 활동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낚시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해충과 전염성 세균들이 뭐 남아 있으니까요. 항상 이제 조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차량 사고도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자, 낚시를 하면서 차 끓기면요. 차가 끓기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겠죠. 뭐 낚시인들의 차는 뭐 쭉쭉 이래 나뭇가지 긁히는 것은 뭐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차도 빠집니다. 자기 차가 사륜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륜이라도 사륜 구동이 잘 작동되는지 늘 이래 점검을 하셔야지 이렇게 차를 빠졌을 때 고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차 빠짐 사고는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해야지 그 불의의 사고를 한 번이라도 덜 당할 수가 있고요. 가장 위험한 지역이 비가 오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비포장 도로였다가 비가만 오면은 만신창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운전할 때 상당히 미끄러우니까요,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도로 유실에 또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요, 의성에 낚시를 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바로 이제 도로가 꺼져다 버립니다. 차가 떼구르르 굴러서 다행히 에어백이 잘 터져서 차는 폐차시켰지만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밤에 낚시를 가는데 앞에 뭔가 헐비다길래 보니까 도로가 유실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후진을 하니까 땅이 꺼져 버려 가지고 참 오도 가도 못한 난감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를 불렀는데요, 15만 원을 주면 빼주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 레카로는 못 빼니까 특수한 레카를 불러와서 15만 원 주면은 빼준다고 이야기하길래, 뭐 별 수 있습니까? 15만 원 주고 차를 억지로 이제 견인을 했는데요. 정말 이제 차 뺄 때 15만 원의 가치는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차를 견인해서 빼냈는데요.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지방 구조가 약해질 때는 정말 조심조심해서 지방 구조가 그나마 단단한 곳을 골라서 출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로가 유실된 곳에 진입됐다가는 추가적으로 땅거짐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출몰하는 것도 갑자기 이제 로드킬이라 하죠. 낚시를 하면서 야생동물이 갑자기 출몰을 한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만약에 야생동물이 튀어나온다고 핸들을 돌려버리는 순간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고 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풍령에 바다 낚시를 갔는데 새벽에 고라니 한 마리가 이렇게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오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을 딱 비추니까 야, 뛰는 것을 멈추고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핸들을 돌려버리면 사고가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라니가 부딪힐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최대한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고라니와 차가 접촉을 했는데 심하게 접촉은 하지 않았고요. 약간 부딪히고 고라니가 이제 제 갈 길을 갖는 그런 참 섬뜩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했던 행동이 아마 맞을 겁니다. 만약에 고라니가 튀어나왔다고 이걸 피한다고 핸들을 급하게 돌려버리면 차가 돌아가서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라니를 봤다고 그러면요, 최대한 그 자리에서 멈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뭐 가속을 하면은 상당히 그 위험성이 증가되니까 되도록 고라니라든지 야생동물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서는요, 가속은 좀 삼가해 주시고 뭐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시면은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나타나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졸음운전, 졸음운전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잠을 오는 것을 못 이겨서 운전하러 가다가 꾹꾹 졸면서 핸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차가 휙 돌겠죠. 돌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잠에서 확 깹니다. 거기서 다시 번쩍거리면서 핸들을 잡고 또 가다가 뭐 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는데요,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 졸음운전은요,
제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제 낚시를 쭉 해보니까 밤잠 안 자고요, 원하는 대상을 잡아도 인생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도파민이 형성되고 순간적인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요, 그 좋아지는 기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그거 한 마리 잡아볼 거라고 잠 오는 거 안 자고 밤새 쪼고 그 이튿날 철수해서 집에 가다가 잠에 못 이겨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낚시터에서 잠이 오면은 주무시길 바랍니다. 괜히 뭐 한 마리 더 잡아봤자 뭐 인생을 크게 보면요, 크게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인생을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잠 오면 자고, 정말 출조 낚시터에서 1시간 30분만 자더라도요, 집에 갈 때 운전할 때 졸지 않고 갈 수 있는 체력은 되니까 반드시 잠 오는 거 억지로 참지 말고 주무시고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졸음을 이기고 낚시를 해봤자 크게 남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주운전은요, 사고가 아니죠. 범죄 행위죠. 뭐 토론할 가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술 드시고 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낚시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고는 앞서 얘기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사고를 철저히 예방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고가 막상 눈앞에 닥쳤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처를 하시면은 안전사고의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낚시 안전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낚시의 이론적인 측면을 나름 이제 연구해서 같이 이렇게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